알고 봐. 네, 코인 하락 이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부터 보고 갈게요. 지금 코인은 이런 시장을 이겨내야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촬영 시각은 2월 6일 오전 1시입니다. 비트 흘러내리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시간봉이고요. 여기서 상승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시 블랙락입니다. ETF 자금 흐름인데요. 이게 블랙락 쪽으로 2억 4,900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ETF 전체적으로는 3억 4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블랙락 쪽에서 조금 더 돈이 들어와주면 비트가 상승 반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비트죠.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가 그닥 아름답진 않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유가 뭘까?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달러 유동성의 축소. 두 번째, 비트코인 준비금 추진의 느린 전개. 세 번째, 21년 하락 패턴 재현입니다. 먼저 이 달러 유동성 축소를 보자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글로벌 M2를 비교해 봤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차트는요, 로그 차트고요. 스케일이 로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10K 간구하고 10K에서 100K 간구하고 여기 보면 간격이 같죠. 이걸 로그 차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왜곡 없이 가격 흐름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이 검은 선이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전반적인 처음 출발이 2013년 5월 20일부터고요. 지금이 2월 3일이 마지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검은 선, 비트코인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 하늘색 선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M2 글로벌 서플라이입니다. 글로벌 M2입니다. M2는 광의의 통화량을 의미하고요. 보시면 자잘하게 보자면 약간의 간극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보자면 M2가 늘어나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M2는 뭐냐?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려야 비트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글로벌 M2의 핵심은 어디인가요?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겠지만 역시나 미국 연준입니다.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 돈을 푼다는 금리 인하, 요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FOMC에서 25년에는 금리를 4차례 내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난해 12월 FOMC에서는 점도표를 찍을 때 25년에 2차례 정도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들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등을 시장이 우려한 탓인지 연준이 금리를 2번이 아니라 1번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동결할 것 같아. 심지어는 올릴 수도 있어.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처음에는 이들이 3월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 좀 쉽지 않을 거야. 6월로 예상을 바꿨습니다. 보스턴 연은총재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글로벌 M2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준비금 추진의 느린 전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항상 오른데 시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바라는 게 맞나요? 이 정도면 해코제가 아닐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체적인 뭔가를 내놔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비트코인이 아닌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 관련된 논의를 해라 라고 분명히 언급이 돼 있거든요.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장이 실망했고요. 어제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뭔가를 발표한다라고 해서 다들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크립토 관련한 규제 완화책을 내놨고요. 비트코인 준비금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뭔가가 없다라는 이유로 시장은 그닥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껏 기대했는데 뭐가 없네? 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길게 보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21년 패턴의 재현이라고 합니다. 21년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보니까 21년이 그 유명한 붓다빔이 있었던 그 즈음이네요. 사실 21년에 이 봄에 시장이 고점을 찍고서요. 붓다빔을 위시하여 급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엔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11월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하락세를 이어갔지만요. 그래서 아마 올해에도
상승세가 1차 상승세가 여기서 좀 꺾이고 나서 잠시 하락 조정을 하다가 다시 한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른바 쌍봉을 그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반감기 사이클을 고려하면은요, 반감기 이후에 평균적으로 한 400일에서 500일 요 사이에서 고점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해 반감기 이후로 따지자 보면 대충 한 여름쯤에 다시 신고점을 경신할 거다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지지부진할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지금 하락이냐라고 보자면요, 개인적으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시장엔 의외로 호재가 있는데요. 일단 즉각적인 호재입니다. 바로 FTX 바하마가 18일부터 5만 달러 미만의 채권 상환을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코인에 물렸던 사람, FTX에 물렸던 그 약간 개미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준다라는 거죠. 코인러가 돈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다시 코인 사겠죠? 시장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앞서 파산 사태가 있었던 마운트 곡수와 다른 점은 뭐냐면, 마운트 곡수는 코인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팔면 어떡하지? 매물로 나올 수 있네? 라고 걱정했던 반면에 FTX의 경우에는 스테이블로 줍니다. 달러로 주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받아서 뭘 하겠까요? 코인을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FTX의 경우에는 채권 상환 시장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규제 관련돼 가지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지금에 와서야 이제야 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크립토 업계에 대한 상당한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SEC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SEC 산하에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TF가 만들어졌습니다. 책임자는 우리가 좋아하는 헤서 피어스 크립토맘이고요. 10가지 우선 과제를 발표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증권 분류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난 바이든 정권 때요, SEC가 크립토 업체를 압박한 가장 큰 무기가 뭐였냐면, 너네 증권 아니야? 그러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거네? 라고 하면서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가증권 분류와 관련돼서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건 과거 SEC가 취했던 태도와는 좀 다른 입장, 정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유가증권 지위,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법 내에서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0년이 다 돼가는 하위 테스트가 아니라, 30년대 하위 테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21세기 버전으로 크립토라고 하는 자산을 증권법 내에서 정의하겠다라고 합니다. 크립토 산업 활력을 찾을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코인 가격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겠죠. 물론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게 매크로 및 글로벌 관세 전쟁에 묻혀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어 알트 얘기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볼까요? 거의 뭐 60%는 디폴트인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 60% 관세 전쟁 발발하면서 60% 이상으로 올라왔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갈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더 흐름 보자면요, 그냥저냥 그렇습니다. 비트 대비해서건 달러 기준으로건 그냥저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비트 대비한 0.03 비트, 요 가격대를, 상대 가격을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좀처럼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다행히 ETF 자금 흐름은 괜찮습니다. 와, 놀랍게도요, 블랙락의 이더 ETF로 4일에 이 숫자 2억 7,62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그 모든 트럼프 차남이 이더 사라, 이더 살 때다,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감사할 거다라는 트윗을 올렸는데, 그 트럼프 차남이 슐링하는 것보다도 우리 돈을 가진 형님 블랙락의 이더림 ETF 매수가 훨씬 더 믿음직합니다. 요 규모가요, 제가 근래 보기 힘든 숫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요,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더 ETF로 자금이 들어오는가 기대해 볼 만하네요. 그런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더 가격을 그간 지탱해온 내러티브가 무너졌습니다. 이더 공급량이 포스 전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할 때 이더 가격 상승을 전망했던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가 바로 울트라 사운드 머니입니다. 초건전 화폐라는 거죠. 왜 초건전 화폐냐?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 화폐 맞습니다. 다만 그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게 극히 미미한 상태인 거고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포스 전환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새로 발행되는 이더보다 수수료 등을 통해서 소각되는 이더가 더 많은 디플레이션 화폐로 바뀐 겁니다. 와, 디플레이션 화폐, 초건전 화폐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이더리움의 수수료 소각량이 적어지면서 발행량이 다시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게 머지 이후에요. 이더리움의 공급량을 추적을 한 겁니다. 보시면 공급량이 줄었죠. 와, 초건전 화폐가 정말 된 거예요. 그러다가 스물스물 소각되는 것보다 발행되는 게 더 많아지면서 원래는 머지 이후에 소각된 이도가 더 많은 상태가 계속 이어졌는데 발행된 화폐가 더 많아졌습니다. 머지 이후에요. 자, 신스 머지 이후에 2년 144일이 지난 시점에 소각되는 이더는 194만 7,676개인 반면 발행되는 이더는 194만 8,722개입니다.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내러티브가 깨지면서 이더 가격이 지지부진한 거고요. 향후 이더 가격에 대해서도 마냥 낙관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리플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리플 얘기를 하면 혼나니까. 하지만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앞서서 SC 산하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을 수장으로 하는 암호화폐 TF가 만들어졌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암호화폐 TF에 대해서 업계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비트와이즈 CCO 같은 경우에는 SC 암호화폐 TF 믿을 수 없을 만큼 진정성 있어. 야, 과거 SEC에 만들어졌던 그 어떤 크립토 관련 팀보다도 이번에 만들어진 팀이 그야말로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크립토 산업을 위해서는 최상의 팀이야.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 너무 기대해. 라는 식의 발언을 한 건데요. 이 분의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SEC는 현재 정화되는 단계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 만들어진 TF에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산업 내에서 증권을 재정의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리플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증권법 위반 혐의였거든요. 그런데 증권을 새롭게 정의한다라고 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다는 건 소송을 취한다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리플에는 엄청난 호재인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제가 리플 사세요 라는 건 아닌 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리플의 흐름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그야말로 당선 직후부터 쉼 없이 오르다가 약간 쉬어갔다가 다시 취임 전후해가지고 급등했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할 수 있을까 기대해 볼 만도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게 하락하는 이 대상승 흐름이 꺾이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대로 SEC가 소송 취하하면 해코지 아니야? 라고 기대해 볼 만하지만 마냥 사기에는 두려운 지점에 있는 건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알고란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오늘의 메인 디쉬입니다. 내 코인은 왜 떨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고 나니까 상당한 어그로일 것 같긴 한데 일단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짧게 듣고 가실게요. 자, 도대체 가격은 왜 떨어질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입니다. 이걸 투자 시장에서의 매수와 매도로 보자면 이 수요 곡선은 바로 매수겠죠. 그리고 공급 곡선은 매도겠죠. 매도가 많아지면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공급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 곡선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옮겨지겠죠? 그러면 만나는 지점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반면에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럼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고요. 수요도 마찬가지죠. 수요가 여기 있는데 수요가 줄어요.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렇게 줄어서 걸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반면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가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는 이제 매수,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파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파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 욕먹는 매도 세력은 누구냐? 바로 MM 업체들입니다. 자, MM은 마켓 메이킹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가 되겠죠. 이 문제는 역사가 오래된 증권 시장에서 MM은 시장 조성자입니다. 메이킹이 조성이에요. 뭔가 건전하게 시장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아직 와일드 웨스트, 이 서부 개척 시대 느낌의 코인 시장에서는 MM은 시장 조작으로 기결이 됩니다. 메이킹이 조성이 아니라 조작인 거죠. 매니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사실 시장에 상장하고 나면 유동성 공급을 누군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래야지 해당 프로젝트를 사거나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당한 가격에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사거나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없으면 아예 매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MM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풀잭 상장 직후에 MM 업체들은 이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라면서 코인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약 1년 뒤에 그대로 반납을 한다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반납을 하고 코인을 받아올 때요. 기준이 뭐냐? 법정화폐 기준이 아니고요. 코인 개수 기준입니다. 100만 개를 받아왔으면 100만 개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단 돌려주는 대가로 일단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M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공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숏을 취하면서 계속적으로 코인을 팔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속적으로 사주는 사람, 특히 고래가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받쳐줄 텐데 사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생기기는 쉽지가 않죠. 해당 프로젝트가 뭔가 엄청 유망하거나 아니면 엄청 뭐 트럼프가 산다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이벤트가 없는 한 딱히 뭔가 사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파는 사람은 있는데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가격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MM 업체는 저가에 싼 가격에 코인을 되사서 프로젝트에 반납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꿀 비즈니스죠. 그 와중에 개미는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과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관련해서 요즘 X에서 핫하게 돌고 있는 게 바로 윈터뮤트, 이 MM 업체죠. 이 CEO가 발작 버튼이 눌렸습니다. 윈터뮤트가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윈터뮤트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논리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대체로 MM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윈터뮤트 저 놈들 시장 조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윈터뮤트 CEO가 정말 열받았나 봅니다. 아주 길게 답변을 X에다가 적었고요. 여기서 험블맨이라는 분이 이걸 한글로 해석을 해줘서 제가 해당 트윗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긴데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시장 조작한 거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제가 아주 긴 그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코인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윈터뮤트 CEO도 너무나 당연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일 수도 있는데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을 때는 가격이 오르고 반대일 때는 하락함. 네가 가진 토큰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아무도 네 토큰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가 있음. 반면 팔고 싶은 사람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 윈터뮤트 같은 업체들이 건전한 시장 조성자가 펌핑을 한다거나 장난질을 친다고 그건 너의 착각이야. 그냥 네 코인이 인기가 없는 거야. 라고 팩트 폭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신 스스로의 트레이딩 실력 문제를 거래소와 마켓메이커 탓으로 돌리고 싶다면 거지로 살겠지만 잘 살아보셈 행운을 빔. 이분이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요. 윈터뮤트 CEO가 상당히 조롱 섞인 어조로 원문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놀랍게도 코인이 왜 떨어지냐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냥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매수자가 없는 상황은 다양한 프로젝트의 이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매도자가 많은 건 MM 업체들도 코인 시장 조성을 위해 물량을 받아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숏 포지션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누가 파냐? 파는 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 MM 업체의 구조상 그, 시장 조성자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 조성 MM 업체의 다시 할게요. MM 업체의 구조상 파는 사람은 MM 업체가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또 매도자로서는 재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만 하면 팔고 고점에서 팔고 등등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자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매도자는 역시나 뭐니도 초기 투자자들, 프로젝트 개발자들이겠죠. 이들은 그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해서 받은 토큰이 언락이 받은 토큰을 특정 기간 동안 보통 뭐 1년, 뭐 2년 등등으로 해서 묶입니다. 시장에 팔 수가 없어요. 시장에 팔 수 없는 동안 열심히 해서 코인의 생태계를 좀 키워라. 다시 말해 코인 가격 좀 끌어올려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묶여있던 코인들이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언락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돌비콩의 코인정복님이 X에서 어떤 인플루언서의 글을 정리했습니다. 한글로요. 360억 달러 규모의 알트코인 언락이 온다라고 합니다. 360억 달러면 50조가 넘는 규모예요.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12개월 동안 360억 달러 규모의 알트코인 베스팅 해제 언락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당 따지니까 7억 달러 꼴이에요. 쉽게 말해서 1조 정도가 매주마다 시장에 풀린다라는 겁니다. 알트코인 대항복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물량 덩어리 어떻게 소화할지 사실 걱정입니다. 이 만약에 팀과 벤처, 기관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수급 쇼크가 올 거고요. 가격 하방 압력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선 반영 했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저 코인 언락 되니까 가격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미리 매도를 쳐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숫자가 너무 커요. 360억 달러? 50조가 넘는다고? 너무 큽니다.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언락 스케줄 꼭 체크하고 알트 투자 시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tokenomist.ai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토큰별로 언락 스케줄을 잘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가 어떤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이게 언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언락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언락 스케줄 체크하셔서요. 혹시라도 내가 샀는데 다음 주에 전체 유통 물량의 10%가 풀려서 가격이 떡락하는 이런 사태를 겪으시면 안 되잖아요. 언락 스케줄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